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영상처리 연구실의 박천덕 조교입니다. 오늘 실습은 이 비디오를 통해서 저랑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첫날 구글 콜앱을 이용해 가지고 파이썬하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실습을 해볼 겁니다. 이후에 사용할 머신러닝을 위해서 파이썬 아주 간단하게 연습해보고 이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두 개를 해볼 건데 간단하게 판다스 라이브러리랑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정말 짧게 한번 써보고 간단한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금방 할 수 있는 간단한 과제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구글 콜앱을 사용을 해볼게요. 자, 구글 콜앱. 구글에 이제 콜랩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구글에 콜앱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구글 콜앱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두시고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처음 가보신 분들은 구글 콜라보레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면서 콜라보레토리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죠. 콜라보레토리 줄여서 콜앱인데요. 코랑 레보레토리 연구실을 합쳐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은 브라우저에서 파이썬을 작성하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파이썬을 작성하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가 없죠. 굉장히 편하게 인터넷만 되면은 아무 데서나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딥러닝 같은 좀 무거운 작업을 하게 되면은 GPU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GPU를 안 쓰게 되면은 시간이 머신러닝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기다리기가 힘들어져요. 뭐 30분, 1시간 수준이 아니라 하루가 걸릴 수가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GPU를 쓰게 되면은 이제 훨씬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이제 간단한 공유인데 이 파일을 만들어서 남들과 같이 공유를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겠죠. 브라우저를 통해서 작업을 하니까 만든 파일을 링크를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작업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자, 아래처럼 어떤 코드를 바로 웹상에서 작성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바로 실행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쓰기가 편리하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지금 초기화 중이어서 처음에 연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에는 빠르게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새 파일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윗 상단 메뉴에 파일 메뉴, 이제 새 노트를 눌러서 새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익스플로러도 사용이 가능한데 디자인이 좀 예쁘지 않다거나 구글 드라이버의 연동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면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시고요. 이렇게 파일에 새 노트를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새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파일의 확장자는 IPYNB라고 굉장히 긴 5글자의 확장자인데 아이파이썬 노트북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파이썬 파일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마우스로 여기 눌러주시면 요거를 이제 셀이라고 합니다. 셀에서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셀을 통해서. 그래서 요 셀에다가 어떤 코드 명령을 주어가지고 어떤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연산을 일단 처음 쓰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일단 숫자 먼저 한번 써보고 1이라고 간단하게 써보고 실행을 하면 첫 번째 처음에 이제 연결하는데 잠깐 시간이 걸리고요. 연결이 되면은 비교적 빠르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2를 쳤더니 그냥 1이라고만 나오는군요. 이거는 셀이어서 엑셀의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셀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명령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실행하시면 되는데 실행의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이용해 가지고 실행을 하시거나 컨트롤 엔터도 되고요. 시프트 엔터도 됩니다. 컨트롤 엔터나 시프트 엔터를 쓰면은 좀 더 마우스로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셀을 이동할 때도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는데 그 키보드의 화살표 방향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동을 하면은 이제 엑셀의 셀을 이동하듯이 화살표로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파이썬을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 연산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파이썬 콘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것과 동일합니다. 자, 처음이니까 4층 연산하고 기본 연산을 한 번씩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소수점 있는 실수를 가지고 1.5 곱하기 2.5 곱하기 연산, 나누기 연산 한 번씩 해보고요. 나머지 연산도 한번 해보고요. 15 나누기 2의 나머지 연산. 그러면은 실행 결과가 아래쪽에 콤마로 구분되면서 하나하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누기를 두 번을 쓰면은 이제 나머지가 빠진 이제 목만 나오는 연산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연산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파이썬의 기본 조건문을 한번 써보죠. 변수에 값을 할당하고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서 값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나 보고요. 10과 3.3이 들어가 있죠. 자, 파이썬의 조건문 문법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if문하고 else문을 쓰잖아요. if a가 b보다 크면 콜론을 친 다음에 엔터를 한번 누르면은 다음 줄로 줄이 바뀌면서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이렇게 몇 칸 자동으로 들어갔죠. 이 위치에서 코딩을 하셔야 되고요. 절대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지질 않는데 요거의 들여쓰기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그게 파이썬의 규칙입니다. a가 b보다 크면은 뭐 a라고 출력을 해라. 엔터 끝에서 엔터를 치고 그러면 또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왼쪽으로 저는 옮겨서 else 문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터 프린트 b를 출력을 해라. 그리고 셀을 실행을 하면은 a가 크면 a라고 나오고 b가 크면 b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if 문이 a는 b보다 크다에 들어가가지고 a가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요게 파이썬의 if else 문입니다. 다른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제 코드를 더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 밑에 셀을 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위쪽에 요 코드 요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가 생기고 셀이 생기고 이 만들어진 셀을 나중에 지우고 싶거나 할 때는 여기 오른쪽에 셀 삭제 아이콘이 있으니까 그걸 눌러서 지우면 됩니다. 간단하죠? 위에 상단에 있는 코드 플러스로 셀 코드를 만들고 지울 때는 이렇게 휴지통으로 지우면 됩니다. 저장을 할 때는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요. 지금 만들어진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공유가 되는데 상단의 메뉴에 파일 메뉴를 누르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찾기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나의 구글 드라이브에 내 드라이브의 콜앱 노트북이라는 폴더 안에 내가 작성하고 있는 요 콜앱 노트 파일이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열어서 다시 재작성을 하거나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과 코드를 공유를 할 때는 마우스 내가 공유하고 싶은 코드나 폴더에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공유 혹은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 이를 이용해서 이 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은 다른 사람이 이 코드를 보고 수정하거나 접근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제 과제를 내실 때도 요 공유를 이용해 가지고 공유 가능한 링크 저한테 제출할 때는 저희가 수정을 할 필요는 없을 거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으므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내 코드를 볼 수가 있음, 댓글을 달 수 있음, 수정할 수가 있음, 뭐든 좋은데 요걸 가지고 공유를 해서 이 링크를 이제 스마트 캠퍼스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에다가 요 링크를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학생들이 그 작성한 파일을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실습을 잘 했는지, 실습에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과제도 요 코드로 작성을 한 거를 제가 볼 수 있게 요 링크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링크 복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되겠죠. 요렇게 링크를 통해서, 그럼 남들이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게 구글 콜앱의 장점입니다. 조건문 한번 간단하게 보았고요. else if문도 있는데 지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반복문, 이제 반복문이 또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기본적인 포문을 사용을 해볼게요. for 한 칸 띄고 I in range, 요런 문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range는 범위란 뜻이니까 3이라고 하면 0부터 3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콜론을 찍으면은 항상 엔터를 눌러야 됩니다. 자, if문에도 콜론이 들어갔고 포문에도 콜론이 들어가 있는데, 콜론이 나왔다는 뜻은 그 다음 줄을 들여쓰기를 하겠다 라는 이제 선언이거든요. 콜론이 나오면은 반드시 다음 줄은 들여써야 된다. 이 콜론이 줄바꿈 표시입니다. 그 콜론이 없이는 항상 콜론을 써서 줄바꿈을 해야 되고, 콜론 없이 줄바꿈을 하면은 무조건 오류가 됩니다. 다른 언어랑 다르게 파이썬은 이 줄맞춤과 들여쓰기 규칙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따라 주셔야 돼요. 반복문은 여기 3번을 돌려서 프린트문으로 확인을 간단하게 해보죠. 반복이 3번이 되었죠. I0부터 2까지 간단하게 반복을 해봤고요. 들여쓰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들여쓰기를 한 칸만 왼쪽으로 옮겨서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선 잘 되었는데, 이 콜앱에서는 잘 지금 동작하도록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플랫폼, 예를 들어 콘솔 같은 데서 혹은 뭐 다른 편집기를 쓰면은 요 들여쓰기가 하나가 잘못돼도 에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들여쓰기를, 파이썬을 작성을 하실 때는 들여쓰기를 항상 지키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요 콜앱은 누구나 친절하게 쓸 수 있게 들여쓰기를 좀 다르게 해도 에러가 나지 않도록 잘 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파이썬 간단하게 변수의 값을 넣고 연산해 보기 if문, 반복문을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판다스 실습을 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전부 다 맛보기입니다. 자, 판다스. 판다스는 판다랑 발음이 비슷해서 동물 판다가 생각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랬는데요. 이게 판다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패널 데이터의 약자입니다.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는 라이브러리인데, 패널 데이터가 무엇이냐면은 엑셀처럼 생긴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이제 패널 데이터라고 불러요. 2차원 형태의 데이터, 그러니까 딱 엑셀이 그런 형태이죠. 그런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다루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은 아이리스 데이터, 붓꽃 데이터, 가장 이제 간단하고 유명한 데이터여서 저도 이걸 해볼 겁니다. 이걸 가지고 웹의 머신러닝 저장소에 가서 붓꽃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획득하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래프로 그려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임포트를 먼저 해두고요. 임포트 판다스 as pd, 요게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 선언하는 명령입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그러니까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as는 이제 pd, 이제 별칭을 붙이는 거예요. 별칭, 이제 간단한 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pd라고 하면은 그건 판다스다, 마치 변수명처럼 짧은 이름을 줍니다. 이게 나중에 numpy의 경우도 내가 numpy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겠다. 근데 이거를 그냥 import numpy를 해서 써도 되지만 as np라고 별칭을 붙이는 게 이쪽 파이썬에서의 규칙입니다. 암묵적인 규칙, 그리고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칭을 써서 내가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겠다 라고 쓰게 되는 거고요. 판다스의 버전이랑 numpy 버전 한번 찍어보고 데이터를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버전을 찍을 때는 항상 밑줄 버전인데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 완성이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자주 활용해 주세요. 판다스의 버전과 numpy의 버전을 한번 찍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는 머신러닝 저장소로 갈 건데요. 머신러닝 저장소를 한번 같이 가보죠. 머신러닝 저장소 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첫 번째 UCI 머신러닝 레퍼지토리, 유클리드 어바인 대학교의 머신러닝 저장소다 라는 거고요. 지금 497개의 데이터셋을 머신러닝 커뮤니티에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쪽으로 가셔서 웰컴 투 유클리드 어바인 머신러닝 저장소라고 하면서 왼쪽에는 뉴스가 보이고 가운데는 뉴이스트 데이터셋, 최근에 업로드된 데이터셋이라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에 2020년 2월 24일 날 마지막으로 디텍팅 헤비 드링킹이라는 데이터셋이 올라왔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데이터셋이 업로드가 됩니다. 이 대학교에서는 이 업로드된 데이터들을 관리를 해주는 거죠. 맨 오른쪽이 우리가 사용할 most popular 데이터셋입니다. 2007년부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데이터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히트 수인데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19만 번 히트를 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인기 순으로 이렇게 10개 정도, 10개 이상의 데이터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아이리스, 이제 붓꽃 데이터고요.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붓꽃. 두 번째는 어덜트, 이건 미국의 성인 인구 조사 데이터이고요. 세 번째는 와인의 퀄리티 원산지 추정하기. 요거는 이 와인이 어디의 원산지인가, 어디에서 만든 와인인가를 분류하는 데이터고, 네 번째는 브레스트 캔서, 이제 유방암 진단과 관련된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심장병, 와인 퀄리티, 자동차 평가하기, 은행 마케팅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사람이 뭘 하고 있나 인지하기, 그 다음에는 이제 아발론, 전복 나이 추정하기, 산불 예측하기, 스튜던트 퍼포먼스, 요거는 이제 새롭게 인기가 올라온 데이터셋인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맨 위에 있는 가장 많이 히트를 한 요 붓꽃 데이터를 판다스로 받아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네, 아이리스를 눌러주시고, 그럼 이렇게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붓꽃이 딱 보이죠. 지금 이 붓꽃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바깥쪽에 꽃잎이 이렇게 길게 바깥 꽃잎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 가운데에 가운데 꽃잎이 있어요. 이 데이터는 이제 4개의, 여기 넘버 오브 어트리뷰트라고 4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데이터는 4개의 컬럼, 4개의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4개의 열이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요 바깥쪽 긴 꽃잎의 길이와 너비, 그리고
가운데 있는 조그만 꽃의 길이와 너비, 그렇게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넘버 오브 인스턴스는 150이라고 되어 있죠. 인스턴스가 150이니까 이런 붓꽃 150개를 수집을 해서 그것의 특성 4개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트리뷰트 캐릭터리스틱, 이 속성의 특징은 리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수라는 뜻입니다. 리얼 밸류다. 리얼이면 실수고요. 인트나 인티저로 되어 있으면은 정수값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1988년에 기증된 되었고 이거를 이제 피셔 데이터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피셔가 제공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의 이제 작업은 태스크는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분류를 하는 용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붓꽃이 3종류가 있는데 이 길이를 보고 이 붓꽃이 무엇인지를 분류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미싱 밸류, 누락값은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데이터예요. 실전에서는 누락값이 당연히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처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어디 있냐면은 상단에 다운로드의 데이터 폴더라고 이렇게 노랗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이 데이터 폴더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데이터셋이 보이는데 이 아래에서 두 번째인 iris.data가 4.4KB, 요게 실제 데이터고요. 다른 것들은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추가 자료입니다. 이 데이터를 받으면 되는데 이 데이터를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된 파일을 메모장 같은 걸로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데이터가 150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행이 150개가 될 거고 데이터는 4개의 특성을 갖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4개의 특성 5.1, 3.5, 1.4, 0.2 이런 꽃이 있었는데 이 꽃의 종류는 어떤 스토사라는 품종이었다. 이렇게 하나의 인스턴스 정보가 있는 거죠. 이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읽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는 더 편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콜앱을 쓰고 있으니까요. 아이리스 데이터에 마우스를 대시고 마우스를 우클릭을 한 다음에 링크 주소 복사를 하시면은 요 데이터의 URL을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을 한 다음에요. 콜앱에서 링크 주소 복사를 한 다음에요. 링크 주소 복사를 한 다음에 콜앱에서 컨트롤 V를 하면은 이렇게 링크 주소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크롬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익스플로러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iris.data에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링크 주소 복사가 없죠. 예,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속성이나 요소 검사를 속성으로 해야겠네요. 속성으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익스플로러의 경우는 속성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주소 URL이 나오죠. 그래서 이 주소 URL을 카피하셔서 콜앱에 붙여보시면은 이렇게 URL이 카피가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URL을 가지고 바로 읽는 게 굉장히 편리할 텐데 이 URL을 변수로 저장해 놓고요. 이 문다니까요. 헛다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수로 저장합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되면은 이제 URL을 출력해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URL이 문자열로 잘 저장된 게 나타나죠. 이렇게 헛다운표를 이용하면은 값을 이제 문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되고요. 쌍따옴표와 헛다운표의 차이는 없습니다. 쌍따옴표로 하든 헛다운표로 하든 파이썬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예, 타이핑하기 편리한 헛다운표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URL을 이용해서 판다스로 이 데이터를 한 번에 읽어볼 겁니다. 자, pd. 판다스의 별칭을 pd라고 주었잖아요. 예, pd. 을 하고 잠깐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리드 읽을 거니까요. 리드. 자, 리드할 수 있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CSV, 엑셀 파일, HTML, JSON,
SQL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파일들은 다 이 판다스로 편리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CSV 파일에 속하기 때문에 CSV, read CSV 이제 인자로 URL을 전달하고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읽혀서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출력을 해봤더니 아까 봤던 내용이 이렇게 깔끔하게 출력이 되었죠.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요. 맨 아래쪽에 149로우, 149행, 5컬럼, 5열이다. 149행, 5열의 데이터가 있다 라고 나와 있고, 자, 이게 판다스로 읽은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자, 상단에 이렇게 5.1, 3.5, 1.4, 0.2, 이리스 세토사, 요거는 데이터잖아요. 맨 위에 줄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상단에 따로 있고 두 번째부터만 데이터인 것처럼 되어 있죠. 요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여기 원래 컬럼 이름이 써 있어야 돼요. 엑셀처럼. 근데 그 컬럼 이름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럴 때는 지금 헤더가 원래 컬럼 이름이 써져야 되는데 안 써졌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헤더를 none, 요 파일은 헤더가 없다, 컬럼 이름이 없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줘야 깔끔하게 읽힙니다. 그러면은 컬럼 이름이 없으니까 컬럼 이름을 단순하게 0, 1, 2, 3, 4로 대체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자, 위쪽에 이렇게 0, 1, 2, 3, 4 요게 이 데이터의 컬럼 이름입니다. 컬럼이다. 우리말로는 열이다. 열 이름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왼쪽에도 다시 0, 1, 2, 3, 4 이렇게 번호가 순차적으로 써져 있잖아요. 요거는 이 데이터의 인덱스입니다. 자, 위쪽이 컬럼, 왼쪽이 인덱스. 그리고 요 컬럼과 인덱스 사이에 있는 값들, 이것들이 실제 데이터죠. 네, 요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다스로 데이터를 읽으면은 데이터는 세 종류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컬럼과 상단에 0, 1, 2, 3, 4 요 컬럼과 좌측에 0, 1, 2, 3, 4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정수 인덱스죠. 좌측에 인덱스, 그리고 컬럼과 인덱스 사이에 있는 데이터,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는 이 데이터의 구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제 판다스에서 부르는 고유한 용어인데요.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과 인덱스와 데이터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된다라고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df라는 변수로 저장을 해 놔야지만 이 데이터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죠. 저장을 하지 않으면은 이 데이터를 읽으려고 할 때마다 매번 다운로드를 통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번 다운로드 할 필요는 당연히 없으니까 한 번만 다운로드해서 변수에 저장해 놓고 이 변수에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계속 사용하는 게 맞겠죠. 변수명은 보통 df라고 하는데 이 df는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입니다. 자, 데이터가 좀 이제 많으면 보기가 불편할 수가 있는데 보통 데이터를 확인을 할 때는 한번 다 보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파악이 끝나면은 이렇게 점 헤드를 뒤에 붙여 가지고요. 헤드, 그러니까 상단에 데이터만 보기라는 뜻으로 상단에 5건만 간단하게 보는 편입니다. 네, 상단 5건 데이터만 출력하기. 하단은 테일이라고 하는데 테일이라고 하면은 맨 아래쪽에 5건만 출력이 됩니다. 테일보다는 보통은 헤드를 써서 컬럼명이 잘 읽혀졌나, 컬럼명이 있나, 데이터에 문제가 없나 이제 간단하게 확인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자, 이 데이터 프레임을 받았으면은 이제 shape을 간단하게 점 shape을 쳐서 모양을 확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유용해요. 모양, 쉐이프 150:5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해석이 가능하겠죠? 150행 5열이라는 뜻이겠죠. 150행 5열. 이 모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데이터는 우리가 획득을 했고요. 이제 그 그래프를 볼 건데요. 그래프는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럼 df.plot이라고 하면은 이 모든 데이터를 다 그래프로 출력을 해주는 건데요. 문자는 그래프로 출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뺀 나머지 숫자만 그래프로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래프를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에 이렇게 색깔 4개의 선이 나와 있는데, 자, 우선 가로축부터 볼게요. 가로축이 0부터 140 정도, 150 정도까지 있겠죠. 이 0부터 150개의 샘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150이 데이터가 150행이잖아요. 그렇죠? 붓곳이 150개가 있는데 그 150개의 붓곳에 대한 데이터가 가로축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0, 그러니까 이 0에 있는 값들은 0번 붓곳의 데이터인 거예요. 1번 붓곳의 데이터. 맨 끝에 있는 값은 맨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맨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의 값이 출력이 됐다는 것이죠. 예, 이제 X축은 이제 설명이 되었고, Y축은 그 값, 단순한 그 값이겠죠. Y축의 값이 0부터 8까지 포함된 0부터 8의 범위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색깔로 여기 라벨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라벨이라고 하는데 파란색의 0번 컬럼이다. 여기 컬럼명이 보이잖아요. 0번 컬럼, 1번 컬럼, 2번 컬럼, 3번 컬럼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색깔을 다르게 칠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저랑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0번 맨 앞에 있는 샘플, 그것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겠죠? 예. 그러면 이 0번 샘플, 0번 인덱스의 샘플은 컬럼 0의 값이 5.1이죠. 자, 컬럼 0은 파란색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가 5.1이라는 거죠. 0번 샘플의 컬럼 1의 값은 3.5예요. 컬럼 1이 노란, 여기 주황색이죠? 여기 표시되어 있겠죠? 3.5라고. 0번 샘플의 컬럼 2의 값은 초록색으로 1.4. 0번 컬럼의 컬럼 3의 값은 0.2인데 3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다고 하니까 여기겠죠. 0.2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예. 자, 그렇게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컬럼이 많아지면은 그래프 하나의 그래프에 다 데이터를 그리면은 너무 복잡해서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컬럼 하나하나 따로 보는 방법이 필요한데, 컬럼을 이렇게 컬럼명을 대괄호 안에다가 써주면은 그 컬럼, 요 0번이라는 컬럼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0번 컬럼만 선택이 됐죠. 1번 컬럼만 선택해봐라. 그러면 1번 컬럼만 선택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대괄호 안에 컬럼명을 써서 하나의 열만 선택을 하고요. 이 열은 이쪽 용어로는 시리즈라고 하는데 그냥 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다가 플롯을 하면은 내가 선택한 컬럼 데이터만 그래프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1번 요쪽 열만, 그러니까 여기 1번 150개의 값만 그래프로 표현을 해라 라는 거죠. 자, 그래프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가로축이 0부터 150까지 150개의 샘플에 대한 1번 컬럼의 값을 그리는 건데, 점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점을 선으로 연결을 한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점으로 이게 150개의 점을 찍으면은 점도 잘 안 보일 뿐더러 흐름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점들을 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그렇게 그린 거를 플롯 그래프라고 합니다.
플롯 그래프 외에도 다른 것도 한번 그려보죠.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죠. 1번 컬럼만을 선택을 해서 1번 컬럼을 내가 플롯을 할 건데, 플롯 중에서도 히스토그램을 그리겠다. 그러면은 1번 컬럼의 값들의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1번 컬럼의 값은 3에서 3.5 사이의 값이 가장 많고, 여기 그래프로 봐도 그렇죠. 3에서 3.5의 값이 가장 많고, 2보다 작은 값은 없다. 4.5보다 큰 값도 없다. 위에 선 그래프랑 히스토그램하고 같은 데이터를 표현한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과제도 그래프를 띄우세요 라는 이제 과제가 있으니까요. 이 명령을 사용하셔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데이터 선택하는 것만 간단하게 몇 개 해보고 이제 판다스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확인을 할 때는 헤드를 통해서 점 헤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출력하는 게 편리하고요. 내가 앞에서 두 줄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니까 0번 인덱스의 값과 1번 인덱스의 값만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는 0번부터 2번 전까지 라고 하면은 두 줄만 선택이 됩니다. 0은 시작 인덱스, 2는 끝 인덱스인 거죠. 대괄호 안에 시작 위치, 끝 위치. 근데 끝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부터 2까지 하면은 0번하고 1번만 가져오는 겁니다. 2번부터 5번까지 가져와. 이렇게 데이터를 자를 수가 있죠. 이렇게 데이터를 자르는 걸 슬라이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행을 자르는 방법이고요. 열을 이렇게 이번에 열을 자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열을 자르고 싶을 때는 컬럼명을 아까 쓴다고 했죠. 0번 컬럼만 뽑자. 근데 내가 0번도 뽑고 싶고 1번도 뽑고 싶어요. 그럴 때는 컬럼명을 계속 써주면 되는데, 어떻게 계속 써줄 때의 규칙은 이렇게 대괄호로 감싸서 0번과 1번을 잘라라 라고 이렇게 대괄호로 내가 뽑고 싶은 컬럼명을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나는 0번하고 3번을 뽑고 싶다. 그러면 0,3을 대괄호로 묶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 대괄호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정도로 판다스를 간단하게 좀 맛보기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넘파이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넘파이 임포트는 아까 해놨는데 한 번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임포트 넘파이 as mp. 넘파이를 쓰겠다. 별칭을 mp를 써서 간단하게 mp라고 넘파이를 부르겠다라는 별칭을 준 거고요. 자, 이제 넘파이가 파이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 중에서도 수치 데이터 있잖아요. 숫자로 구성된 수치 데이터는 넘파이 배열로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전부 넘파이의 배열 구조체로 바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수치 연산이라던가 머신러닝에서 효율적이고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연산도 제대로 안 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리게, 메모리도 많이 쓰게, 거의 뭐 연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파이썬에서는 내가 어떤 분석이나 데이터 연산을 할 때는 반드시 넘파이 배열로 데이터를 바꿔야 됩니다. 머신러닝 단계를 살펴보면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데이터 없이는 머신러닝이 불가능하죠. 데이터 획득이 첫 번째 단계고요.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는 데이터 정제가 필요하고요.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정제가 다 끝나면은 numpy 배열로 바꿉니다. numpy 배열로 바꿔야지만이 머신러닝이 가능해요. 예, 그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 나서는 이제 평가를 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numpy 몇 가지 기능만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numpy를 써야만 되는 이유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a라는 변수에 리스트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담아 볼게요. 1, 2, 3, 4, 5 5개의 정수를 a에 담았어요. 이 a는 리스트인데 대괄호가 들어가면 항상 리스트인 거예요. 제가 타입이 뭐니? 라고 타입 가로 열고 a를 찍어 볼게요. 그러면 a는 타입이 리스트다 라고 나온 걸 볼 수 있죠. 자, a 값에다가 내가 2를 곱하려고 해요. 1, 2, 3, 4, 5에다가 2를 다 곱하겠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죠? 1, 2, 3, 4, 5에 2를 곱한 게 아니라 1, 2, 3, 4, 5를 두 번 반복을 했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예, 엉뚱하죠? 그래서 이 리스트는 곱하기가 안 돼요. 더하기를 해볼까요? a 더하기 10을 하겠다. 안 되죠? 예, 더하기가 안 됩니다. 리스트는 안 된다. 여기서는 뭐 concatenate를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더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요 파이썬은 concatenate 잇기를 하려고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어쨌든 리스트는 더하기 곱하기 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하기 연산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numpy 배열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numpy 배열로 바꾸는 명령은 np.array array가 배열이니까요. a를 array로 바꿔라 라고 이런 API를 써서 바꿉니다. 야, 그러면은 바꾼 값을 리턴을 해서 출력이 된 건데 리스트랑 다르죠. 리스트는 대괄호로 값이 묶여 있었어요. 배열도 대괄호로 묶여 있긴 한데 앞에 array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배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리스트를 배열로 바꾼 거를 다시 a라는 이름으로 받아 놓고 아까 하려고 했던 곱하기 2를 시도를 해볼게요. 자, 리스트를 할 때는 곱하기 2가 안 됐는데 배열로 바꾸고 나니까 이제 곱하기 연산이 제대로 수행을 하죠. 네, 타입도 한번 찍어보면 바꾸기 전에 타입은 리스트였는데 지금은 numpy의 ndArray다 라고 이제 배열이다 라고 나타났죠. 이 nd는 number of dimension array다. 그러니까 다차원 배열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차원 배열이다. 뭐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뭐 그런 다차원 배열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numpy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치 데이터는 반드시 numpy 배열로 바꿔야지만 4층 연산이건 어떤 연산이건 가능한 거예요. 리스트는 연산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와 배열은 완전히 용도가 다릅니다. 자, 오늘 numpy를 가지고 인덱싱하고 통계 딱 두 개만 해볼 겁니다. 자, 요 배열은 1차원 배열인데 일단 1차원 배열에서 인덱싱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뽑기, 데이터 추출하기인데요. A의 대괄호를 이용해서 대괄호의 정수를 쓰면은 이 정수 인덱스를 통해서 데이터의 어떤 요소를 뽑습니다. 0이라고 하면은 A의 0번째 값을 뽑아오는 거죠. A의 0번째 값은 0번째 위치 값은 곱하기 2를 하기 전 값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A 출력하고 A의 0번째 인덱스의 값은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죠. A의 콤마 A의 두 번째 위치의 값이 뭐냐. 그러면 두 번째 위치의 값은 여기죠. 파이썬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요. 0번째 값, 첫 번째 자리 값, 두 번째 자리 값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값은 3이다. 이 5는 0, 1, 2, 3, 4 네 번째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자리 값을 추출해라 라고 하면 되고, 없는 위치의 값을 추출해라 라고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out of bound
경계를 벗어났다. 어떻게 벗어났느냐? 이 축 0에서 이게 사이즈가 5밖에 안 되는데 5개밖에 없잖아요. 데이터는 5개밖에 안 되는데 인덱스 10을 접근하려고 했다. 근데 이 인덱스 10은 경계를 벗어난 값이다. 이 에러는 이 위치에서 에러가 났으니까 이쪽을 확인해 봐라 라고 안내 메시지가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의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코드 에러의 위치와 에러의 종류, 어떤 에러다를 자세히 말해주기 때문에 디버깅하기가 편리하죠. 마이너스 인덱스를 소개를 할 건데요. 마이너스 1의 위치의 값을 가져와라. 마이너스 인덱스는 뒤에부터 세는 겁니다. 마이너스 1 위치의 값이 5라고 하는데 이 5가 맨 뒤잖아요. 맨 뒤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는 뒤에서 두 번째 값을 가져와라. 4를 가져왔죠. 뒤에서 두 번째 값이 4니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인덱스가 있는데 처음에는 헷갈리지만 이걸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이제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배열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mp.array 1, 2, 3 b도 mp.array 4, 5, 6 하나만 더 요소 3개짜리랑 요소 2개짜리. 자, A와 B는 요소가 3개씩 있으니까요. A와 B 간의 연산은 잘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왜냐면 요소의 개수가 같잖아요. 요소의 개수가 같으면 연산이 되는데요. C는 요소가 값이 2개밖에 없잖아요. 2개밖에 없으면은 이 연산이 잘 될까요? 자, 연산이 잘 안 되죠. 에러가 났죠. 요소가 3개짜리와 요소의 2개짜리를 더하라고 시켰는데 어떻게 더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우리도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도 못하는 거죠. 에러 메시지로는 3개의 값과 2개의 값을 더하려고 했다.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라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안 된 거는 이렇게 지우거나 좀 다시 써주거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연산을 하려면은 요소의 개수가 일치해야만 된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2차원 배열로 넘어갈게요. mp.array로 2차원 배열을 만들 건데요. 대괄호가 하나만 있으면 1차원인데 이 안에 또다시 값이 대괄호가 2개가 있으면은 자, 좀 복잡해졌죠? 이러면은 2차원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A를 출력을 해보면은 1, 2, 3, 4, 5, 6이 이렇게 2행으로 나타난 걸 볼 수 있죠. 2행 3열로 된 겁니다. 왜냐면은 1, 2, 3이라는 하나의 데이터 덩어리와 4, 5, 6이라는 하나의 데이터 덩어리가 있는데 그럼 한 덩어리의 요소는 3개고요. 그런 요소가 2개가 묶인 거니까 2행 3열인 거죠. 데이터의 모양을 볼 때는 판다스에서 봤듯이 뒤에 shape라고 하시면은 이 데이터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2,3이구나. 이 A 데이터는 2,3의 형태를 갖는다.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2행 3열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편합니다. 자, 이 2차원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를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2차원 데이터에서 값을 추출을 하기. 자, A에 0,0이라고 하면은 0행 0열의 값을 추출해라. 뽑아라. 0행 0열은 여길 말하잖아요. 이렇게 행 인덱스와 열 인덱스 두 개를 써서 하나의 값을 뽑는 거죠. 이번에는 6을 뽑아 보겠습니다. 6은 두 번째 행의 마지막 열에 있죠. 그러니까 저 6을 뽑기 위해서는 A의 1행 2열, 항상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1행 2열의 값을 뽑아라 라고 해서 이렇게 행 인덱스와 열 인덱스를 쓰는데 콤마로 그걸 구분한다. 자, 조금 익숙해지신 분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은 헷갈리죠? 마지막 행의 마지막 열의 값을 뽑아라. 요게 사실 더 편합니다.
그죠? 1행 2열이다 라는 것보다 맨 뒤에 행의 맨 뒤에 값을 뽑아라. 굉장히 간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인덱싱이 이제 편리한 겁니다. 자, 이제 범위로 값을 뽑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범위로 추출하는 거는 이제 자른다고 해서 슬라이싱이라고 부릅니다. 슬라이스 한다. 마치 치즈를 자르듯이. 자, A에서 0부터 2까지 0행부터 2행까지 잘라라 라고 하면은 이게 2행밖에 없어서 전부 다 추출이 될 거예요. 자, 열 쪽으로 콜론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뽑아라 라는 뜻입니다. 콜론을 쓰면은 그냥 전부 다 출력이 돼요. 그래서 안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쓴 이유는 행은 다 추출하되 열은 1열부터 3열까지 뽑아라 라고 말을 하려고 명령을 주려고 콜론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2, 3, 5, 6이 뽑혔는데 2, 3, 5, 6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죠. 1열의 데이터와 2열의 데이터입니다. 그것들을 뽑기 위해서 행 쪽은 콜론은 전부 다 뽑아라. 열은 1에서 3까지만 해라. 뽑아라. 잘라라 라는 거죠. 이렇게 3은 근데 마지막 인덱스는 생략을 해도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뽑는데 이 의미는 행은 콜론 전부 다 추출하고 열은 1열부터 시작해서 콜론 어디까지? 명시가 안 돼 있죠. 그럼 끝까지 자르는 겁니다. 1열부터 시작해서 다 잘라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제 통계를 보겠습니다. 통계는 이제 지금 문제도 하나 내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통계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어려운 통계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한 통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값, 최대값, 단순하죠? 평균, 이런 것들 말합니다. 합, 표준 편차. 보통 요 정도 통계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앞에 A라는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이 A 데이터의 최소, 최대, 합, 평균 이런 거를 통계치를 구하는 거예요. 자, mp.sum 그러면은 합을 구해라 라는 거겠죠. 다 더해라. 최소값 min numpy.min으로 A의 최소값이 뭐냐 1이다. numpy.max 최대값이 뭐냐. 그 다음에 평균 min 표준 편차는 std 이런 식으로 통계치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치를 구할 때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통계를 구하는 경우보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따로따로 이제 축별로 구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축이라고 하면은 2D 데이터이기 때문에 축이 두 개가 있죠. 요 가로축, 즉 X축이 있고요. 세로축, Y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자, 이 A 데이터는 모양이 2행 3열이죠. A의 쉐이프를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A의 쉐이프 모양이 2행 3열입니다. 2행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이 열보다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2가 축 0이 되는 거고요. 3이 축 1이 됩니다. 자, 2가 축 엑시스 0, 차원 0이에요. 그러니까 2가 의미하는 바가 여기에 높이 방향, 세로 방향을 말하죠. Y 방향. 요게 축 0이고 요 3, 요게 축 1입니다. 3은 가로 방향, 즉 X 방향을 말하는 거죠. 요 X 방향이 축 1이다.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맥스 값을 할 텐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면은 자동 완성이 되잖아요. 두 번째 인자가 축이라는 거예요. 네, 축을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축을 축 0으로 최대값을 뽑아라. 그래서 이렇게 축별로 연산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4, 5, 6이 뽑혔단 말이죠. 어떻게 4, 5, 6이 뽑혔냐,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축 0이 어떤 방향이죠? 여기 2에 대한 방향이 축 0이죠. 이 2가 뭐냐? y축을 말하는 거죠. 이 y축으로의 최대값을 뽑아라. 여기서 y 최대값 4, 또 y축의 최대값 5, y축으로의 최대값 6, 이렇게 뽑힌 겁니다. 예, 요게 헷갈리죠. 자, 축 1로 최대값을 뽑아보죠. A에서 최대값을 뽑는데 축은 1로 지정을 하겠다. 그러면 3, 6이 뽑혔어요. 자, 축 1이 뭐냐면은 요 1번째 자리 3에 대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3이 뭐냐면은 3개의 요소, 즉 가로축을 말합니다. 가로축, 요렇게 가로축으로의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뽑으세요. 여기선 3, 그 다음 가로축에서는 최대값이 6이 뽑힌 겁니다. 네, 요 축을 잘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자신이 해석하기에 편한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축에 대한 것도 해석이 조금 자기가 편한 해석이 있으실 거예요. 그 편한 해석을 찾아서 충분히 이 축을 어떻게 사용한 건지 꼭 잘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나중에 머신러닝과 이제 딥러닝 실습을 할 때 축 연산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 헷갈리시면은 굉장히 이제 괴로워지니까요. 지금 꼭 숙달이 되도록 연습을 해주십시오. 그 나중에는 이제 차원이 2차원이 아니라 데이터가 3차원도 나오고, 이미지의 경우는 4차원까지 갑니다. 이렇게 차원이 늘어나면은 데이터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축 연산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과제는 제가 이제 자료에 올려놨는데요. 예, 과제는 한 2개인데, 예, 첫 번째 과제는 머신러닝 저장소에서, 유클리드 어바인 대학교의 머신러닝 저장소에서 유방암 데이터가 있어요. 이 유방암 데이터를 판다스로 읽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고,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샘플이 몇 개인지, 그러니까 샘플이라고 하면은 몇 행이냐를 말하는 거죠. 행수. 그리고 데이터 컬럼이 몇 개인지, 열수, 그거를 몇 개인지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코드상에 딱 나오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거나 추가적으로 그래프 한번 그리기. 그래프를 이제 싹 다 그리면은 잘 안 그려질 거예요. 그냥 컬럼 하나 선택해서 그래프 아무거나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넘파이를 이용해서 학생 성적을 제가 데이터를 드릴 건데, 4명의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성적표를 줄 거예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넘파이 배열로 바꾸고 과목별 평균 구하세요. 가장 높은 학생이 평균 점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를 드릴 겁니다. 예, 그러면은 요것은 요 파일, 요 노트북 파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파일명을 조금 예쁘게 자기 이름으로 하면 좀 편할 것 같죠? 뭐 한림의 이름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름을 따로 알려줘도 되고요. 뭐 한림의 자기는 누군데, 예, 요걸 이제 바로 저장을 하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시고, 그 저장된 것에 URL을 저한테 링크를 주시면은 제가 들어가 가지고 과제를 잘 했는지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보면 되니까요. 이렇게 코드로 작성을 해주고 그걸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저장을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링크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